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도라이고요. 네. 네, 저는 시에나입니다. 네, 그 옆에 시월입니다. 저희 셋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위아영 가지고 네. 좀 세대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제 오늘 영화가 저는 조금 약간 어떤 부분에서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영화 얘기해 볼 건데 왜냐면 네. 오늘 또 저희가 해보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은 우리가 녹음 때 하나의 영화를 음. 다루는데 네. 오늘은 무려 3편의 영화를 두둥. 다루게 되어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지난달부터 영화를 보셔라. 미리 봐라. 미리 봐라. 음. 그렇지만 다행히도 러닝타임이 막 긴 영화는 아니어서 네. 뭐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화는 비포 3부작이라고 불리우는 네.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영화에서의 주된 이제 설정 자체가 여행지에서의 만난 인연이 네.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두 분도 어떤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뭐 만들어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없다면 그런 우리가 로망 같은 걸 가져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나는 어때요? 네, 저는요. 영화처럼 이제 로맨틱한 사랑의 인연은 아니긴 한데 우정에 가까운 경험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혼자서 유럽으로 한 달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랑 스페인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도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였어요. 근데 유럽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한 달 동안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외롭더라고요. 중간에 사람들 네. 안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렇게 다 좋은 인연은 안 됐어요. 오히려 조금 피곤했던 그런 인연이었고 아이쿠. 그러니까 약간 뭐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또 여름이어가지고 막 덥다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서 이제 마드리드에서는 좀 한식도 먹고 싶고 해가지고 숙소를 한인민박으로 잡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누구를 만나거나 할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숙소가 좀 이제 호스텔처럼 규모가 큰 곳이었는데 제가 딱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주방 쪽에서 이렇게 주방 문에서 어떤 남자랑 딱 정면으로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주친 사람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키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남자가 키가 크면 확 느껴지거든요. 그쵸. 저희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확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뭐야? 저 사람 모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그럴 정도로 수도 있겠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그러면? 사람이요. 네. 우와. 그래서 속으로 순간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있지?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놀랐는데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제 앞에 이렇게 건너편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말을 이제 거는데 뭐 오늘 계획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근두근. 당연히 저는 없었고 약간 없어야지. 있어도 없다고 할 뻔했겠지. 그치. 근데 이제 같이 다니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순간 뭐지? 단둘이? 뭐야? 뭐 나한테 반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남성분 말고 숙소에서 만난 그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이 한 명 더 있고 여성분이 한 명 더 있어서 이제 저까지 총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계속 같이 다녔는데 뭔가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진짜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어머나. 누구 하나 힘든 사람 없이 온종일 깔깔거리면서 마드리드를 며칠을 다녔는데
막 덥다가도 그 오빠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더위가 되게, 가시는 너무 외모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내가 저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좋았고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여행을 웃겨. 떠올리면은 그 오빠와 함께 했던 마치 단둘이 함께 했던 근데 것처럼. 뭐 없었어요? 아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태에서 여행을 갔던 뭔 거였고 상관이야? 그 오빠도 이제 다른 곳에 다른 여자친구. 다음 도시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굉장히 아쉬웠죠. 하지만 아쉽다. 아쉬움을 제가 다 아쉽네요. 남겨둔 너무 아쉬워. 채로 그리고 제가 그분 뭐 하는지 이제 알고 직업을 알고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요? 대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응, 그렇게 우와. 잘생긴 거야. 내가 오빠 인기 많죠. 근데 여자애들한테 인기 진짜 많겠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실 분이면. 같이 그 일행 중에 한 여자친구가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나 심하게 티가 났어.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까지 적극적일 순 없었다. 점잖게 행동했군요. 네, 나름 음. 점잖게 돌아왔어요. 아름답게. 진짜 웃겨. 잘생긴 남자는 진짜 평생 가도 아. 기억에 30년 전에 만난 남자도 기억할 판이잖아요. 진짜 흔치 않기 때문에. 기억에서 맞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처음 딱 올려다봤던 그 순간이 나도 설렜어 지금. 정말 막 약간 상상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10월에 또 설레는 얘기 들어봅시다. 저는 저 남편과 너무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맞아, 했기 맞아. 때문에 네. 일탈이죠, 일탈. 네, 이거 혹시 뭐. 방송 들으시나요, 남편분께서? 뭐 들어도 뭐 어쩔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래서 되게 이렇게 설레는 어떤 에피소드는 없고요. 네, 아쉽지만 없고 진짜 너무 영화를 보면서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 이게 진짜 평생이잖아요. 평생. 평생을 살아갈 힘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진짜 웃겨. 근데 지금에 만약에 여행을 가서 내가 싱글이라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아쉽다. 그냥 그저 아쉬운 오프닝 질문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유럽 여행을 2번 다녀왔는데 한 네. 달씩 2번. 그 한 번이 20대 초반 대학생 때였고 한 번이 이제 퇴사하고 이제 30대 그러니까 초반. 만으로 하면 20대 후반. 약간 이쯤에 이렇게 2번 한 달 다녀왔고 혼자 갔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를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이제 유럽은 보통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런던부터 해서 뭐 파리, 막 오스트리아, 막 스위스, 이탈리아 막 쫙 돌았고,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때 못 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저는 거의 매 도시마다 이런 인연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으로도 1시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되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도 좀 있고 근데 뭐 약간 그래도 영화랑 조금 비슷한 거 하나 얘기하자면 네. 그 제가 포르투갈에서 이제 도시 쪽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 호카고시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그때 한국인 동행들 몇 명이랑 같이 기차를 탔는데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는 다른 여자애랑 이렇게 창가 쪽에 따로 앉아 있었는데 네. 제 옆에 자리에 그 어떤 남자가 앉았거든요. 네. 외국인 남성이. 그래서 앉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그냥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애는 어쩌다 보니까 절로 그냥 다 한국인 동행 쪽으로 가 있고 저랑 네. 이 남자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출근 중이었는데 네. 놓쳤어요. 본인이 내려야 될 역을 놓치고 그래서 이제 나도 당황하고 걔도 당황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연락처를 줘서 다음 날 이제 저녁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제가 받아가지고 고민을 했죠. 다음 날 만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막 거의 폭풍우 수준으로 비가 막 내려가지고 연락해서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문자만 몇 번 주고받았던 네.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파리에서는 제가 그때 혼자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저녁에 와인 마시고 그 같이 센강 걷고 뭐 그랬던 오. 경험이 있습니다. 뭐야. 자세히 듣고 나 싶다. 돌아갈래. 근데 유럽을 혼자 다니면 시에너도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다니면 진짜 많이 말을 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그냥 간단한 거 예를 들면 파리에서 내가 어딜 가고 있냐 물어봐요 걔네가. 그럼 나 어디 가고 있다면 거기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가는 진짜요? 그런 남자들도 많고 오.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데 너무 좋았던 거 중에 하나는 약간 컬처 쇼크였던 거 중에 하나는 거절하면 되게 나이스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뭔가 우리나라에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대시 많이 받아본 적 없는데. 좀 혼자 걸어 다녀야죠. 혼자 걸어다녔는데 나는 변태만 만났어. 그래서 그거 진짜 있잖아. 막 멀리서부터 걸어오면 젠틀한지 얘가 변태 짓을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러면은 딱 그 변태 짓을 할 것 같은 느낌이면 진짜 한국 욕으로 박아주면 알아서 맞아. 쏘리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맞아. 한국 욕이 진짜 잘 진짜. 먹히죠. 그 쌍시옷 들어가는 거 딱 두 발만 박아주면 애들이 기겁하고 너무 웃긴다.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여행지 가서 그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그 집에 가자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리에서는 저도 약간 걔 약간 수상해 보여서 걔랑은 집에는 가진 않았는데 또 40대 되면 가야지. 좋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비포 트릴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포 3부작이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하고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이제 주연한 이제 로맨스 영화 시리즈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1995년에 비포 선라이즈, 2004년에 비포 선셋, 2013년에 비포 미드나잇으로 3부작으로 돼 있고요. 네. 비포 선라이즈는 기차에서 만난 셀린과 제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루 동안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루 밤을 보내는 이야기이고 네. 비포 선셋은 그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지 9년이 지나고 나서 파리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네. 만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은 또 다시 9년 뒤 쌍둥이 딸을 낳고 부부로 살아가는 네. 이 제시와 셀린이 그리스의 아름다운 해변 카르다말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편의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감독인 리처드 링클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영화 감독이고 196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1991년 슬래커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작품으로는 2003년에 스크로브락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시리즈 말고도 2014년에 보이후드라는 이제 무려 12년 동안 한 소년의 이제 성장기를 그린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은금상을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어디 갔어 버나뎃, 그리고 2024년은 히트맨 등등의 작품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어떤 대단한 플롯보다는 인물들이 다양한 주제를 막 떠들면서 하는 이런 영화 스타일도 있어요. 이 우리 비포 트릴로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스타일의 영화이기도 하고 또 90년대 그래서 약간 미국의 인디 영화를 좀 기반을 다진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멈블코어라는 이제 독립 영화의 하위 장르가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건보다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 양상에 초점을 맞춘 영화 스타일을 말하는데 이런 장르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 감독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휴머니즘이 담긴 영화가 많아서 네. 좀 따뜻해요. 영화들 네.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낙관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뭐 불편한 부분이 많지 않은 이런 네.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감독 개인적으로는 휴스턴 출신이어서 그런 휴스턴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보이후드 같은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같이
에단 호크 같은 경우가 네. 저희 비포 시리즈의 남자 주연인데 네. 에단 호크와 함께 9작품을 같이 찍기도 했고 오. 줄리 델피와는 4작품을 또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과 또 같이 음. 작업하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앙상블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라는 거 자체가 팀플이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감독이어서 자기만 어떻게 이름을 날린다가 아니라 배우들이나 이제 스태프들과도 함께 영화를 만드는 거다라는 철학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오늘 영화고 이 영화는 사실은 이 감독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필라델피아에서 네. 에이미 레홉트라는 여성과 함께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이야기가 비포 선라이즈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네. 한동안 연락을 했는데 네. 영화에서 대사로 나온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만나고 싶어서 비포 선라이즈를 만들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실 그녀는 그 1994년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을 해서 약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고 그래서 비포 미드나잇 엔딩 크레딧에 보면 네. 이 영화를 그녀에게 바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로맨틱하죠. 진짜. 네, 그런 게 있고 영화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롱테이크 방식으로 굉장히 여러 번 촬영을 해서 그거를 컷 편집한 이제 스타일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쭉 쫓아가면서 찍고 앞에서도 쭉 쫓아가면서 찍고 중간중간 컷을 연결한 거여서 배우들이 또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근데 각본에 두 사람 에단 호크랑 줄리 델피가 참여를 해서 같이 각본을 쓴 걸로도 유명하고요. 특히 비포 미드나잇 같은 경우는 감독하고 두 배우가 7주 동안 호텔에 합숙하면서 같이 각본을 썼다라고 해요. 진짜 팀. 네. 그래서 네. 막 한 명이라도 이 대사가 별로야 하면 그건 또 다 지우고 이제 계속 같이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특별한 영화죠.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줄리 델피 같은 경우는 이 영화 특히 비포 선셋의 사운드 트랙에도 참여를 해서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노래도 있고 그 영화 전반에 깔리는 On Ocean Apart라는 음악도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런 음악도 작업을 해서 줄리 델피는 실제로 음악도 하고 감독으로도 요즘에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배우와 감독의 영화 비포 트릴로지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사실은 우리 듣보가 다들 봤을 거라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나는. 혹시 두 분은 보셨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보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새 시리즈 다. 어머나. 나한테만 유명하구나 이거. 또 시월은 처음이에요? 아니면 봤어요? 저는 예전에 봤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네, 이번에 그냥 다시 보면서 좀 계속 복귀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땠었나요? 저는 근데 이 영화가 저한테 제가 이번에 처음 보긴 했지만 숙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 영화 그 보이우드랑 어디 가서 버나셋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포 시리즈가 이 감독 영화구나 해서 언젠간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드디어 볼 기회가 돌아가 이 기회를 제공을 해줬어요. 마감을 줘야? 네. 그래서 불이 떨어져야 한다. 네. 돌아가 기회를 제공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기분으로 영화를 봤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정말 대사가 많구나 였어요. 그쵸. 진짜 너무 많아서 가끔은 이제 귀에 피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사량이 압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영화 시리즈를 저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어요. 그 캐릭터들의 대사들이 좀 감독의 생각을 엿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영화가 그렇게 특별히 뭐 화려한 뭐 영화적
기교라고 하나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담백한 점이 더 영화와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어떻게 로맨스 영화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었을까? 그 점이 저는 좀 놀랍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배우와 캐릭터를 가지고 꾸준히 사랑받는 시리즈를 만드는 거는 정말 드물고 신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리즈물이지만 또 영화들을 각 편을 따로 본다고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이 만들었다는 것도 좋았고 물론 연속해서 보면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영화에서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편이 또 끝날 때마다 그 주인공들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연출 방식이었어요. 맞아요. 다시 만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는 그쵸. 막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그 상승하게 됐었고 또 단순히 이 영화가 뭐 몇 년 뒤가 아니라 20대, 30대, 40대의 사랑을 연대기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 1편에는 이제 20대의 그 사랑이 열정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연의 포인트들을 너무 잘 살렸던 것 같고 또 그 2편 비포 선셋에서는 30대의 현실적이지만 여전히 로맨틱한 끈적한 그런 사랑 그리고 좀 40대 이후에는 복잡하고 현실감 있는 깊이 있는 사랑까지 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사랑이 한 가지 모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랑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 한 편 속에 담긴 그 영화 속 시간이 실제로는 반나절 정도로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좀 인물들의 심리도 풍부하게 잘 그려냈구나라고 느껴졌고 아쉬웠던 점은 딱히는 없었는데 가끔 좀 이제 대사가 많다 보니까 자막을 따라가는데 다소 조금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쵸. 다소 조금 그리고 이게 영화의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는 그 두 주인공을 제외하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 뭐 마지막 편은 조금 나오지만 대체로 거의 다뤄지지가 없죠.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두 인물에 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는데 주변 인물들이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다가 대사량이 이미 두 인물만 해도 충분하다로 생각이 마무리되었고 또 궁금했던 점은 이 영화가 영화 속 시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그 찍는데 어느 정도 걸렸을까 그냥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트장을 뭐 장소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큰 이동할 필요 없이 한 도시에서 이제 찍는 거라서 어떻게 제작 기간이 뭐 길었을까 짧았을까 그리고 이 시리즈를 혹시 뭐 또 이어갈 생각이 있을까? 만약 뭐 50대, 60대의 사랑일 텐데 이제 저도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노년의 사랑도 뭐 다뤄주면 궁금하겠다라는 그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촬영 기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나머지 두 편은 모르겠는데 비포 선셋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앞뒤 두 편도 그 정도 걸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장 같은 게 없고 도시 전체가 세트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죠. 날씨가 아마 좋을 때 찍고 안 좋을 때 안 찍고 아마 이랬겠죠. 10월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원래도 이렇게 대사로 꽉 채운 영화를 좋아해요. 네, 되게 재미있게 보다는 어쨌든 좀 잘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영화도 텍스트로 읽으시는 네, 그런 거 좀 있죠. 네, 맞아요. 그 장면도 너무 좋은데 그냥 그런 대사로 나오는 부분들도 원래 좋아해서 되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트릴로지로 연결되는 것도 네, 너무 좋았고 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셋 비포 선셋은 두 앞뒤 영화보다 러닝 타임이 짧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예전에 이게 95년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의 감성에서는 이걸 사람들이 막
다음 편이 나오면 기대하고 또 보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막 도파민 중독된 이 시점에서는 이거 못 기다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잊고 있다가 나오면 그냥 보는 맞아요. 거지. 네.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오징어 게임 뭐 6개월 이 정도만 기다렸다 나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비교 막.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생각도 나름 한번 해봤고 저도 이제 시에나처럼 약간 좀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쉬운 거보다는 네. 궁금했던 게 이게 아예 애초에 기획 자체를 9년마다 3편의 시리즈로 낼 거를 기획한 건지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에다노크랑 줄리 델피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이런 거 모르고 너무, 있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되게 리스크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배우가 그 네. 시점에 촬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쵸.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때쯤에는 배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찾지는 못했고, 근데 아마도 처음부터 기획됐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감독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었을 수 있는데 배우들은 몰랐던 것 같고요. 왜냐면 비포 선셋을 새로 캐스팅 받았다라고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줄리 델피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작품도 하나 같이 들어왔는데 줄리 델피의 기획사에서는 그 작품을 찍었으면 좋겠다. 비포 선셋 말고. 근데 줄리 델피가 비포 선셋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지 않은 작품 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약간 좀 규모가 컸나 봐요. 그래서 줄리 델피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아마 그게 시리즈로 기획되기 확정은 비포 선셋을 만들자고 한 마음부터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비포 미드나잇까지 기획했을 것 같다라는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 이게 9년의 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되게 거의 있을 수 없는 기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보이후드를 그 와중에 12년 동안 만들었어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네.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의 유한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그 예술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재밌는 거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는데 영국에 완전 다른 거예요. 다큐멘터리 중에 네. 업 시리즈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1964년에 세븐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7살짜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10대 명 정도를 가지고 다큐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7년마다 14업 21업.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9년에 64업 64 살이 될 때까지 찍은 거예요. 이게 실제 그거고 거기 그래서 그 인물 중에는 진짜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 건데 가장 최근에 64살의 인물들까지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뒤에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약간 이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는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보이우드 12년 찍을 때 거기도 에다노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에다노크가 아이 아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으면 에다노크한테 영화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놨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감상평 되게 잘 들었고 좀 저한테는 이 영화가 너무 제가 사랑하는 영화여서 객관적인 시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약간 아쉬운 점 같은 게 궁금했는데 이제 없다라고 해주셔서 그냥 역시 명작인가? 약간 혼자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 영화의 특징은 유럽 도시가 이제 각각 나온다는 점이고 네. 아까도 말했듯이 롱테이크 씬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시에나가 말했던 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끝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진짜. 근데 그걸 두 사람이 맞아. 그 심지어 그 대화의 주제도 삶에 대한 이야기, 맞아. 사회, 교육, 사랑, 음. 관계, 페미니즘,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그냥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이야기를 다 그 하루 동안 나눠요. 네. 두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좋은 게 가장 저한테 완벽한 사랑이자 완벽한 커플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저렇게 끝없이 대화를 나누는 연인. 네. 저는 그게 진짜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그런 연인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엄청 낭만적이면서도 또 비포 미드나잇까지 가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는 면에서 저한테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네. 진짜로 지금 이곳에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영화 같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특히 또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걷는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걷는 거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 걷는다는 게 되게 인생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어떤 행위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항상 걸으면서 사색하고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라던가 막 되게 많은 철학자들 작가들이 이제 이 산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영화에서도 두 사람이 걸으면서 네.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저는 인생의 여정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너무 그냥 좋은 영화여서 네.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이제 이 세 편의 전체적인 감상을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한 편 네. 한 편 한번 톱파 보려고 해요. 왜냐면 네. 한 편 한 편도 시에나가 말한 것처럼 되게 훌륭한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20대의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다룬 비포 선라이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영화의 배경은 공간은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제시가 이제 이 빈에서 비행기를 타야 돼서 내려야 하는데 네. 기차에서 만난 셀린과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같이 내리자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내려서 그 오스트리아 빈의 그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두 사람의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 속의 공간을 조금 소개드리면 네. 처음에 두 사람이 이상한 그 연극하는 남자애들 2명 만난 다리가 네. 초람트 슈테그 다리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또 놀이공원에 가서 그 관람차를 타는 공간은 네. 프라터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또 레코드샵은 오. 알트앤누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 다 있어요. 이 레코드샵도 있고 근데 청음실은 현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포스터만 붙어 있대요. 비포 선라이즈 포스터만. 그리고 두 사람이 점쟁이를 만난 카페는 네. 클라이네스 카페라고 하고 지금도 다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전화로 역할놀이 같은 걸 한 카페도 카페 슈페르리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 말한 공간들은 다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변하지 않는 도시들이 많은 게 이럴 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95년이면 94년에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40년이 넘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을까요? 10월은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꽤 많은데, 우선 저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둘이 뭐 물론 대화도 너무 잘 통해서 그렇게 하루를 같이 이제 보낸 상황이었지만 성격이 진짜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절정이었던 장면이 손금 봐줄 때. 네, 그때 진짜 확연히 두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좀 다르게 드러났던 것 같고, 그리고 셀린은 그 20대 셀린이니까 좀 더 좀 열정이 되게 넘치고 막 현실적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위아영 편에서 얘기 나눴던 네. 어떤 MZ 세대의 약간 그런 특성이 보였던 네. 거에 반면 약간 제시는 약간 한량 느낌 좀 되게 그런 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친구랑 전화하는 척 하면서 속마음을 이제 드러냈던 장면도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고 사실은 네 옆에 그냥 앉으려고 앉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대사를 하기 전까지는 셀린이 그 정도까지의 어떤 호감도가 있는지가 잘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대관람차를 타러 가서 이제 키스를 하긴 했지만, 네.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러니까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만 다시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봐도 맞아요. 저는 진짜 몇 번을 지금까지 다시 봤지만 뭐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너무 대사량이 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선라이즈에서는 묘지에서 맞아요. 걸으면서 이제 대화 중에 사람에게 최상과 최악의 시간을 선사하는 게 바로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나 앞으로 나올 시리즈에 되게 약간 연결성을 크게 갖고 있는 대사인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시에나는 네, 저는 일단 이 1편 비포 선라이즈에서 이 두 캐릭터를 연기한 그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 이 배우들의 비주얼이 저는 너무 일단은 좋아요. 좀 압도적이죠. 진짜 맞아요. 비주얼이 최고다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이 에단 호크 배우의 젊은 시절이 나오는 영화가 또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맞아요. 네. 가끔 놀랬어요. 이 사람이 이랬다고 이러면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이 배우들의 그 특유의 캐릭터의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느낌의 미국인 남성과 뭔가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런 프랑스인 여성의 설정을 잘 살린 게 재밌었고 이 영화 진짜 딱 그 20대 청년들의 맑고 싱그럽고 그 여름 같은 날씨처럼 딱 그대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는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봤고 저도 10월이 얘기했던 그 역할놀이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진짜. 그리고 좀 요즘은 그러잖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예전 영화긴 하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남성, 여성, 이성이 만날 때도 되게 막 재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심한 그런 모습들인데 계산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 나이에 이제 아직 미혼의 친구들을 만나도 연애 얘기 듣는데 제가 되게 피곤해요. 막 너무 계산적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무 서로 솔직하게 나도 좋아. 이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진짜 흐뭇하게 되게 바라봤고 그리고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셀린이 어떤 장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우리 시간의 주인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사가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그런 결이기도 한데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느껴졌고 저 또 좋았던 게 그 마지막 장면, 둘이 헤어지고 나서 밤새 걸었던 그 장소들을 맞아요. 음악이랑 쭉 비춰주죠. 보여주는데 그런 장소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시간은 흐르겠지만 추억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저에게 좋은 마무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좋아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대사를 생각하고 네. 장면을 떠올리면 명확하게 그 기억에 남는 장소들도 있는데 네. 얘네가 워낙에 돌아다녀서 이 얘기를 언제 했지? 맞아.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이 비포 시리즈의 특징이야. 이 얘기 분명 했는데 그게 길거리에서 했는지 카페에서 했는지 막 뭐 그 천변 걸으면서 했는지 막 네. 이런 게 헷갈리는 되게 재밌는 저한테는 포인트예요. 저도 이 영화에 사실 되게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3편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첫 편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게 의미심장하냐면 그 기차에서 제시가 셀린한테 같이 내리자고 네. 꼬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그 나이가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지겨워. 남편하고 막 싸웠어. 그때 네가 그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네가 이 시기로 돌아와서 뭘 놓쳤을까를 생각해봐. 그럼 너는 놓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과거에 만났던 남자를 떠올렸을 때 그 남자 중에 하나가 나야. 이런 식으로 꼬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편까지 다 보고 나면
되게 의미심장해지는 거죠. 그때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 거라는 걸 둘 다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한테는 남편이 있을 텐데 얘기를 하지만 그 남편이 나야. 그리고 연결해서 비포 미드나잇의 마지막에 제시가 또 타임머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또 이제 있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사 중에 그 아까 여러분 둘 분 다 말씀하신 그 전화 역할놀이 할 때 제시가 그 셀린을 보고 보티첼리의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적확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보티첼리는 줄리 델피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막 That's true 이러면서 막 생각했던 기억이 났고, 또 너무 좋은 장면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코드샵에서의 두 사람이 청음실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서 노래가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요. 캐스 블룸의 Come Here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따로 들어도 굉장히 좋은데 네. 서로 그러니까 색텐이 터져요 거의. 막 그 서로 쳐다봤다가 시선이 계속 엇갈리고 약간 키스를 하고 싶기도 한데 막 이 마음이 엄청 보는 사람조차 대사는 네. 한마디 없고 간질간질 막 한 이 장면도 굉장히 이 20대에 약간 되게 풋풋한 이런 사랑 같은 거를 많이 잘 담아낸 영화고, 네. 또 시에나가 이제 되게 계산적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게 또 얘네가 20대니까 가능한 거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그 감정에 막 뛰어들고 무모하게 막 행동하고 돈은 없어. 돈은 맞아. 없어서 호텔방은 못 잡고 잔디밭에서 2번이나 했다라고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뭐 그냥 뽀뽀만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와인도 어디 가서 구걸해가지고 갖고 오고 와인 잔도 훔쳐오고 막 이런 얘네가 이 영화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20대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하면 꼴불견이고 꼴값이고 잔디밭에서 그럼 잡혀가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향수 같은 거를 자극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그 제시가 시를 읊어줍니다.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로 네. 그 W.H. 오든의 시 As I Walked Out One Evening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뭐 걸으면서 뭐 이런 이제 시인데, 거기서도 이 영화 이 시리즈 전체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시의 문구 중에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처음에 도시의 모든 시계가 윙윙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두통과 걱정 속에서 인생은 모호하게 새어나오네. 시간은 그의 공상을 소유하리. 내일 또는 오늘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유한함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영화에서 얘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에 탁 빠진 순간 같은 게 혹시 네. 언제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청음실에서. 청음실에서? 네, 저는 딱 그때 빠졌다. 네, 그리고 관람차 타러 가서 확인했다.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둘 다 단순한 그냥 어느 정도의 호감, 호기심, 그냥 재미, 즐거움 요 정도의 스탠스로 이제 길을 같이 걷고 얘기 나누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묘한 어떤 이성적인 느낌을 그 청음실에 둘이 폐쇄된 공간에 같이 있을 때 가둬놔야 된다. 네. 그때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전 첫 장면이요. 그 기차에서 독일 커플이 싸워서 그 셀린이 뒷자리로 가방을 가지고 올 때 이미 젊은 남녀잖아요. 그래서 곁눈질을 이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단번에 서로 제시가 그 올백머리에 딱 전형적인 미국인 남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 셀리는 막 그 딱 프렌치 시크에 약간 헝클어진 듯한 자연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단번에 저 남자 미국인이야. 저 여자 프랑스인이야. 뭔가 그렇게 알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낯선 나라 사람에 대한 로망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눈에 그냥 곁눈질에서 이미 어느 정도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첫눈에 반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포인트가 다 다를 것 같아서 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돌아다닌 공간 제가 아주 빠르게 훑어드리면 처음에 기차 네. 안에서 오스트리아 도착해서 트램도 타요. 그리고 레코드샵에 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강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묘지, 네. 그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관람차를 타고요. 야외 카페에서 손금쟁이 만나고 성당도 들어갔다가 다시 또 길거리를 거닐어요. 그리고 나서 강변에서 거리의 시인한테 시도 좀 받고 그리고 클럽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핀볼 게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거리 걷다가 네. 그 전화놀이 한 카페 갔다가 다시 유람선 같은 데도 좀 갔다가 잔디밭에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네. 이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중에 제가 느낀 거는 그 전화놀이였어요. 아. 이때 사랑에 진짜로 빠졌구나라는 오. 느낌이었는데 그게 두 사람이 다 짚어준 부분과 맥락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속마음을 직접은 전달 못하고 약간 다른 역할을, 그러니까 서로의 친구 역할을 하면서 막 은근슬쩍 내비치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서로를 엄청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막 미쳤어. 막 환장해야 하는 정도의 막. 그래서 저는 사랑에 빠진 순간이 있다면 저는 왠지 그때일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았던 대사가 뭐가 있냐면 네. 이 비포 선라이즈에서 둘이 길 걸어 다니다가 그냥 담벼락에 있는 어떤 나무 판자 같은 데 앉아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셀린이 만약에 신이 있다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둘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사랑의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 이 관계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떤 걸 되게 인생에 또 많은 거를 담은 대사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30대의 사랑인 비포 선셋으로 선셋.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비포 선셋은 프랑스 파리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자기랑 셀린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팔아요. 제시가 미국 남자 같게. 네. 그래서 그걸로 북토크를 하러 파리에 왔다가 이제 네. 셀린을 만나게 되고요.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에서 만나서 르퓨어 카페라는 곳에 갔다가 그리고 시크릿 가든이라고도 불리는 여기에 쿨레베르츠라는 그 산책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닐고 유람선도 타요. 네. 센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이제 셀린의 집으로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도 두 사람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 대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편 그 비포 시리즈가 좀 여름에 청량한 느낌이었다면은 이 2편 비포 선셋은 딱 그 선셋이 지는 때 색감처럼 뭔가 가을의 원숙한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편의 그 우연도 되게 좋았거든요. 어쨌든 1편에서 둘은 이제 만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제시가 그렇게 미국인스럽게 있었던 일을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셀린이 사는 파리에서 그 사인회를 하면서 둘이 재회하게 되었다라는 우연이 또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장면은 초반에 그 사인회 할 때 셀린이 딱 등장했던 그 장면에서 이제 제시가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둘이 이제 서점에서 나와가지고 카페로 걸어가는데 9년 만에 재회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 못 만났던 딱 하루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어떻게 보면 서로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명을 다시 만난 거니까 서로 너무 그리워했던 것이 대화에서도 느껴졌고 뭐 설레고 오해도 풀어가는 그런 그 모습, 그리워했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어머 다시 만났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봤고요. 그리고 그 도라가 말해준 것처럼 이제 폭풍 대화를 또 그 후에 계속 나누고 마지막 장면, 여기 결말이 재밌었는데 셀린의 집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셀린이 너 그러다 비행기 놓친다 안 가니? 얘기를 하는데 셀린도 딱히 가라고 하는 말인 것 같지가 않았고 제시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냥 셀린을 바라보고만 있어서 이 사람들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했는데 영화가 거기서 딱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를 놓쳐도 될 정도의 30대 여유로움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근데 제시가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근데 딱 적절한 타이밍에 여운이 남게 영화를 잘 끊었다. 그거를 비행기를 놓쳐도 되는 여유. 그 금전적 1편에서는 여유. 그 20대 때는 비행기 탔어야 됐잖아. 그럼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30대는 놓쳐도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마무리도 그냥 딱 깔끔했다라고 느껴졌어요. 좋아요. 네. 자, 우리 시어를. 저도 신아랑 비슷해요. 일단은 이야기의 소재가 뭐 이제 하는 일, 어떤 네. 직업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넘어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정말 그 나이대의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9년이 지났잖아요. 네. 둘도 사실 그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때의 기억이 뭐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좀 가물가물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맞다 틀리다. 우리 한 번 했니 두 번 했니 뭐 이런 거를 앉았다. 따지는 그런 씬도 되게 이 가운데 시리즈에 되게 적합하게 네. 녹여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마지막에 노래하는 그 장면이 네. 그냥 이 선셋의 대표 장면. 여기서 그냥 끝났다. 그쵸. 그리고 너무 음색도 너무 좋고. 줄리 델피 목소리 너무 좋죠. 네,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하는 줄리 델피를 바라보는 에단 호크의 눈빛이 진짜 사랑해. 그냥 맞아. 나 이 여자였지 이런 음.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 장면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미드나잇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날 이제 쌍둥이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또 네. 뒤에를 봐야 알 수 있는 앞에 이야기들의 네. 그 서사들이 왜냐면 그 선라이즈를 볼 때는 몰랐던 거를 비포 선셋 얘기해주고 맞아요. 그때 몰랐던 거 비포 미드나잇에 쌍둥이 딸이 둘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또 재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선라이즈에서는 어떤 뭐 시나 그 역할놀이가 매개였다면 선셋에서는 그 노래로 또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두 분한테 이 세 그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았느냐 물어보긴 할 건데 왜냐면 세 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살짝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비포 시리즈에 되게 다른 영화에서 겪을 수 없는 하나의 한 지점은 같이 나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화에서도 다 같이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그 시대에 박제돼 있는 인물들을 보는데 우리는 제시 셀린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서 20대, 30대, 40대를 보내고 그래서 50대도 나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셋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한 지점은 영화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거의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타임라인과 그걸 보고 있는 관객의 네. 타임라인이 거의 같아요. 1시간 한 20분 정도? 네. 그래서 그 정도 한정된 시간이 또 이제 제시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이 제약이 또 존재를 네. 하죠. 영화에 다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 동안 두 사람이 또 걸어 다니면서 사실 비포 선라이즈에서 마지막이 6개월 뒤에 플랫폼에서 만나자였는데 네. 그거를 그 영화만 보면 모르잖아요. 만났을지 못 그쵸. 만났을지. 근데 이제 비포 선셋에 못 만났다.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에 만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반가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속마음까지 막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시는 사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네. 않고 너를 계속 그리고 되게 그리워했다라는 게 제시한테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셀린을 만나기 위해 글을 써서 글을 쓴 것도 있고 그 꿈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잠을 자면 맞아요. 너가 임신한 모습으로 나와서 너를 만져. 근데 거기서 이미 제시는 끝난 거야. 얘 사랑은 이미 셀린한테만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셀린은 초반에는 약간 의심해요. 왜냐하면 얘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의 소설 속의 인물들이 뿐이지 이렇게 해서 살짝 거리를 두다가 제시가 이제 본인의 이제 결혼 생활 얘기를 하니까 셀린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도 나 너한테 그때 모든 걸 다 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좀 확인하는 이런 대화 장면 같은 게 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셀린이 노래를 또 이제 마지막에 쫙 네. 부르죠. 그 노래 듣고 집에 갈 남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못 가지. 그 프랑스 셀린이 기타 딱 잡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기타 잡는 순간. 보티첼리의 천사가 기타를 잡잖아. 저는 못 가요. 그리고 제시는 거의 그 소파에 파묻혀 있어요.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한몸이었어요 거의. 아마 그 소파에서 계속 했겠죠. 그것도 이제 미드나잇에 나오거든요. 일주일 내내 했다. 아마 거기서 했을 거다. 고양이만 불쌍하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굉장히 이 영화도 깔끔하게 그 다른 인물들의 개입 별로 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포 미드나잇 40대의 이제 진정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그리스 카르다말리라는 바닷가 마을, 아주 작은 마을에서 네. 촬영이 됐고 이제 영화도 그 두 사람이 거기로 휴가 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10월? 저는 그 호텔에서 되게 네. 이제 분위기를 처음에 잡다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맡아 주셨고 네. 이제 둘만의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 좋았다가 갑자기 싸우는 게 너무 현실인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네. 너무 좀 재밌었고 약간 그래도 이제는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주는 좀 안정적인 편안함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셀리는 계속 여자로서 네. 나를 그 처음에 만났을 때와 같은 감정으로 여전히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들을 계속 네. 이제 던지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 화해를 하는 장면에서 네. 약간 여전히 똑같은 두 사람, 그 우리가 선라이즈에서 봤던 그 성격 그대로 늙은 그 두 사람의 화해 방식. 네. 또 제시는 약간 장난스럽게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미래를 보고 왔다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고 또 거기에 마지못해 또 이제 동참해서 같이 화해를 하는 그 장면까지 네.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나이 40대가 돼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정말 아까 이제 돌아가 되게 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커플의 모습. 네. 그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상 여기서는 또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대화가 끊이지 않게 이어진다라는 건 진짜 운명이다. 이 두 사람은.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소울메이트? 정말. 그런 것 같아. 시에나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 영화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작할 때 그 제시가 아들 미국으로 공항에 배웅해주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에다 놓고도 나이가 들었지만 배우인데 그 회색 티셔츠 그거 진짜 배우가 잘 때 입고 있는 것 같은 뭔가 되게 꼬질꼬질한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시죠? 배 살짝 보이는 네, 잘못하면 아니 아무리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도 진짜 웃기네. 전 그 생각했다니까요. 저 감독이 촬영하려고 입고 나온 티셔츠 벗어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도 영화인데 좀 입혀주지 뭐라도 좀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회색 티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그냥 처음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미드나잇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식사 장면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과 등장인물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또 등장인물들이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 보다가 저 이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보기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다양한 연령대 커플이 등장했어요. 뭐 중년의 제시와 셀린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커플이 있었고 노년의 커플 젊은 커플까지 이렇게 다양한 나이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가족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마치 뭐 부모님들과 자녀들 뭐 손주들까지 모인 그런 느낌도 조금 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식사 장면이 저에게는 좀 익숙하지만 낯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밥 먹는 장면은 익숙한데 식사 자리에서
캐릭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해요. 보통은 뭐 잔소리나 걱정 섞인 그런 어줍잖은 충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회사 잘 다녀? 결혼은 해야지. 막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사회가 가부장제나 효라는 그런 가치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그런 세대 간의 좀 자유로운 대화를 막는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항상 어른과 아랫사람의 대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대와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좋게 다가왔고, 그리고 시월이 말해준 것처럼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너무 현실이다. 진짜. 너무 현실적이고 좋았던 게, 영화라고 해서 꼭 뭐 제시가 그 회색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아름다운 러브러브한 사랑만을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결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고 별거 맞아. 아닌 걸로 이혼까지 생각도 했다가 뭐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살고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싸우는 거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다. 애정이 있는 오히려. 거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 그치? 싸우지도 않는다. 말 자체를 안 하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뭐 여전히 흘렀지만 사랑의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그럼에도 둘이 사랑하면서 잘 사는구나. 그래서 마치 좀 오래 알았던 커플의 20대, 30대, 40대를 함께 바라보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또 마지막까지 잘 봤습니다. 저도 비포 미드나잇은 제가 이때 개봉해서 달려가서 봤죠. 왜냐면 그 전에 저는 비포 선셋까지 봐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관객이잖아요. 그래서 9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거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연인하고 같이 봤는데 보고 나서 또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원인은 제가 질문으로도 넣어놨는데, 그래서 제시 에밀리랑 잤어 안 잤어 둘이서 나는 잤다, 아니다 안 잤다, 그러니까 서로 여성과 남성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듯이 되게 재밌는 싸움이었는데요. 비포 미드나잇은 어쨌든 두 사이에 쌍둥이 딸이 있고, 그 제시 같은 경우는 전처와의 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전처와의 관계, 막 이제 그래서 미국에 막 시카고에 가네 마네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너무 사실은 답이 없는 건데 이것도 너무 현실적인 거가 있었고, 저도 그 시에나가 말해준 그 식사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 젊은 커플이 또 제시와 셀린의 과거 같기도 해요. 두 사람도 되게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나서 막 뭐 그랬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노년은 커플이 아니라 친구인데 각각의 서로 파트너를 잃은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셀린과 제시의 미래 같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화 장면은 사실은 되게 여러 시간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고,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사실 비포 선라이즈랑 비포 선셋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둘이 있다가 둘만 어딘가로 더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한 50분을 같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을 때는 타인의 관계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호텔 방에서의 그 싸움이 미드나잇에서 가장 강렬하기도 하고, 진짜로 너무 공감 가잖아요. 막 진짜 저는 어쨌든 셀린한테 좀 더 이입을 하게 되니까, 여성이니까. 그래서 막 그 셀린이 막 남자들의 참 좋은 점이 뭔 줄 알아? 마법을 믿는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빨래도 요정이 해주고 요리도 요정이 해주고 다 그런 거라, 이러면 너무 공감이 가잖아. 제시는 막 어디 가서 사색하고 오고 막 이제 이게 진짜로 공감이 가니까 막 셀린의 입장에 들어서 그래 헤어져. 막 나도 막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팬티도 못 입고 막 나가는데 막 이제 그리고 심지어 싸우는데 그 가슴을 내놓고 그 싸우는 것조차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거를 엿봐도 되나 약간 이럴 정도의 느낌이 날 진짜. 정도로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렇게 7주간 합숙하면서 각본을 쓴 그 정성이 그렇게 장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사실 비포 선라이즈랑 비포 선셋은 시간의 제약이 존재를 했었죠. 근데 비포 미드나잇은 이 여기서도 그 대사가 나오는데 나를 56년간 더 참아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약간 까마득한 시간이 두 사람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과거의 영화랑 다르게 두 사람,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 같은 걸 다시 돌아보게 해주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싸우고 나서 셀린이 그 호텔방을 나갔을 때 거기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인서트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 다 식은 차, 뭐 와인잔, 뭐 침대 이런 걸 봤을 때도 이 사랑이라는 게 왜냐면 아까 비포 선라이즈도 두 사람이 갔던 공간들이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셀린이 떠나간 공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사뭇 달라진 이런 걸 같이 보는 재미가 또 있고요. 마지막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제시가 이제 또 다시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슬픈 셀린을 위로하고 결국엔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맞아요. 사랑을 얘기를 다시 하면서 제시가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게 맞아. 왜냐하면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영화가 그 세 편 전반에 다루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굉장히 잘 담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제시는 에밀리랑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을 것 같아요. 세월 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안 잤다고 믿고 싶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잤다고 생각했거든요. 100%.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였던 그 연인 남자 친구는 안 잤대요. 그래서 내가 너도 제시랑 똑같은 놈이야. 안 잤으면 안 잤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안 잤으면 끝날 걸. 근데 이제 그 얘가 셀린이 약간 테스트 하듯이 묻는 거에 그냥 그 답을 안 한 것 뿐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답은 우린 알 수는 없지만 네. 여자들은 나처럼 다 생각하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두 분도 약간은 이제 안 잤다고 믿고 싶은. 근데 왜 그러냐 걔가 또 막 너는 전 애인 거기 가서 잤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새끼 지가 자놓고 막 이런 식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커플 사이에서 과거를 끄집어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도 이러면서 끝없지. 끝없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 비포 트릴로지 3부작 중에 나의 최애는 무엇인가요? 10월은 최애가 뭐예요? 저는 비포 미드나잇을 꼽았는데 약간 좀 안심된 편이어서 네, 결국 이렇게 결혼을 했구나 다행히 네, 그런 안정감을 줬던 편이어서 좀 이렇게 꼽아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정말 현실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결혼을 하고 또 봐서 그런지 왜냐하면 저도 진짜 딱 저와 남편의 서사가 20대, 30대, 이제는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더 미드나잇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라이즈는 너무 그냥 그 정말 싱그럽고 아름다운 그런 거였고 선셋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약간 잘 됐을까 어땠을까에 답이 안 나온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미드나잇이 저는 셋 중에서는 제일 공감이 많이 돼서 꼽게 된 것 같아요. 시에나는요? 저는 1편 비포 선라이즈가 저는 가장 최애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남녀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의 그 영화의 감성과 그 비주얼의 그 뭔가 감성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영화에서 표현해준 여행지의 낭만적인 하루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그런 이상적인 로맨스를 보여준다고 맞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한 설정이나 뭐 상황 하나 없이 심플하고 클래식하게 진정한 로맨스를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라이즈 좋다. 최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두 분 이 영화 보고 우셨어요? 저 미드나잇 보고 울었어. 언제? 마지막. 그 싸울 때. 싸울 때 울었어요? 네. 왜 속상해서? 싸울 때 너무
이입이 많이 되고 약간 어. 나 너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시에나는 혹시 울었어요? 아니요, 저는 울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공감도 했지만 좀 제 3자의 입장으로 영화를 바라봤던 것 약간 같아요. 냉철하게 보셨네요.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왜냐면 과제와 같았기 때문에 그치, 냉철하게. 그치. 대사가 많았기 때문에 살짝 끊어가가지고. 아 진짜. 저는 되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최애가 비포 선셋이에요. 오! 세 사람이 신기하다. 뭐 짜온 것도 아닌데 우리. 음. 근데 저는 사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가 객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네. 저한테는 어떤 그냥 영화의 약간 예를 들면 미학 같은 면에서 비포 선셋이 좀 완벽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세 편 다 좋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비포 선셋이 가장 좋고 최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작년에 재개봉했었어요. 또 맞아요. 24년도에. 네, 연달아서 이렇게 했었을 때도 봤고 이번에도 다시 봤는데 저는 여전히 선셋이 계속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눈물 그 얘기 물어본 거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주체 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선셋하고 미드나잇 보면 선라이즈 때는 울진 않는데 거의 막 장난 아니게 울거든요. 근데 제가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 커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제3자가 아니라 나 같이 걷고 있었잖아. 나 같이 걸으면서 우리 같이 혹시 그 사이가 돌아였나요? 저예요. 신이었구나. 나야. 근데 나 없이 그냥 떠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는 이제 객관성 없는 그냥 너무 내가 사랑하는 영화다. 네. 혹시 두 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아름다우면서도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콘텐츠를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건 보진 않았는데 우리도 사랑일까?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영화라고 들어서 요거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 중에는 너의 결혼식이라고 너의 결혼식이요? 그 박보영 배우랑 김영광 배우인가요? 네, 오. 두 사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리얼 현실. 신화 노래가 아니라.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그 두 편 좀 추천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해 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오. 물론 이제 보는 거는 조금 세 편을 봐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간 브리짓 존스 또 시리즈도 하시려고. 한번 왜냐면은 이제 또 개봉을 하거든요. 새로운 진짜요? 편이 맞아요. 에피소드가 하더라고요. 네. 홍보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와. 개봉을 해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네, 하겠다고는 하진 않았는데요. 재밌겠다. 제일 좋겠다. 네. 누군가 또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네.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 영화 생각났어요. 이터널 선샤인 영화 생각났고 그 영화도 이제 굉장히 아픔을 겪고 아픔을 아예 잊고 싶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또 똑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터널 선샤인과 또 노트북 영화 노트북 생각났어요. 저 노트북 보면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울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거의 오열 영화죠. 그쵸. 포인트가 유명한. 그래서 이 두 편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터널 선샤인도 제가 이제 득보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랑 그 영화도.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사랑이 담은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는 똑같이 그런 사랑을 담은 영화 생각했을 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랑 윤희에게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퀴어 영화인데 제가 이제 지금 너무 퀴어에 꽂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책은 시간여행자의 아내 생각났는데 이거는 꼭 책으로 보셔야 해요. 영화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전 더 잘 표현했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려 보고요. 네.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런 시리즈 기획이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숙제도 잘 컴플릿하고 나의 숙제 끝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